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계속 강조했던 거 하나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깊은 뜻이 있나? 왜 청와대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은 나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완전히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가 그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또 여당 야당 회의도 안 하고 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래가 그게 너무너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얘기죠. 광화문은 이제 청와대처럼 첩첩산중에 그 안에 구중궁궐도 아니고, 그죠?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뭔지 내가 바로바로 체험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그런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소주 한 잔은 왠지 굉장히 또 소탈하다, 이런 느낌. 또 그때 그전에는 막걸리 한 잔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통령들은 조금 더 차별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이제 안 지켜지는 바람에 이제 야당에서는 공약을 파괴했으니 사과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화문 대통령이 아니라 뭐 청와대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그 안에 또 헬기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돈도 더 많이 안 쓰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데, 굳이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청와대를 조금 더 이제 개방을 하겠대요, 지금보다. 그래서 보통 뭐 백악관도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청와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뭐 정책적으로 그 안에서 막상 해보니까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광화문에는 어차피 지금 사람들이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하고는 일정 기간,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회가 훨씬 더 부자연스럽다는 것,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지금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청와대 안에 지금 이제 비서진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임종석이라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이 그 안에 청와대 비서로 있으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남북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노영민이라는 사람은 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앞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이 될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니까 평가도 있고, 저 스스로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느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색무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부족하게 자기 소신을 아주 뭐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서라는 역할은 이제 그 임종석처럼 완전히 그 대통령이 나갔을 때 자기가 군복을 입고는 이 장관을 데리고 막 대동해가지고 대통령 행세하고 다니는 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그런 종류의 놀이는, 대통령 놀이는 대신하지 않을 만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때 황교안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는데 자기가 시계를 제작을 해가지고 국무총리 자기가 하고 있는데 탄핵 당했으니까 자기가 대리로 하고 있다고 그걸 찍어갖고 막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통령 자리에 가고 싶었으면은 대통령이 탄핵돼갖고 감옥 간 동안에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터무니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봤는데 뭐 하여튼 그 임종석처럼 그렇게 막 자기가 너무 야망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닌 건 확실해서 이제 플러스가 점수가 났는데, 마이너스가 뭐냐면 시집을 팔아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6개월 정지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이제 그 국회 안에서 이제 자기가 쓴 시집을 팔은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수천만 원 이익을 남긴 건 아니고 그냥 몇백만 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법을 만지는 사람이 그렇게 법을 잘 모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된통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욕을 얻어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던데,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 때문에 한번 구설수에 올랐긴 했지만은 썼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또 이제 그 정책 기조가 남아있는 3년 동안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이제 잘 모르겠다. 예측이 사실 안 돼요. 이 사람 자체가 막 나서가지고 임종석 같은 그런 칼라가 아니다 보니까 임종석은 그때 그 당시에 막 운동권 뭐 주사파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계속 시끄러웠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바뀌겠죠.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근데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그냥 나오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낙곰수의 김용민이 아주 웃으면서 자기가 2019년을 예언하겠다 이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여시제의 홍석현이 민주당에 입당할 걸로 자기는 아주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친일 앞잡이로부터 완전히 그냥 탈피를 못하고 독립군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그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정약용 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어졌더라면은 독립군이라는 우리 독립 투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건강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면서 그 나라를 되찾는 과정에서 친일파 앞잡이들이 오히려 이제 득세를 해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불공정 시스템 속에서 교육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없이 계속 그 소용돌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친일파 앞잡이 수계의 최고 대장이었던 삼성의 3대 족벌에 있는 홍석현이가 이제 민주당을 넘보고 있다. 이 얘기를 아주 웃으면서 김용민이 했지만은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다. 왜? 홍석현이의 여시제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또 이제 삼바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찍으면은 뉴스가 하나도 없고 주식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나마 삼바 찍어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삼바를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바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냥 숨겨버린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 홍석현이가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보수당에다가 태극기 들게 만들어가지고 보수가 부패보수죠. 부패보수. 이 사람들에게 태극기 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박근혜 탄핵을 이제 부당하다고 외치게 만들면서 동시에 또 자기는 JTBC와 중앙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완전 부패 보수의 신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JTBC는 또 아주 진보 쪽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양쪽의 떡을 다진 거잖아요. 자기는 또 민주당 안에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부패 사기 이 회계 사건이 그냥 뉴스가 그냥 다 숨어버린 거죠. 그리고 삼바로 지금 홍석현이는 주식 차익을 28조를 꿀꺽 또 삼켰죠. 제로에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홍석현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돈은 결국은 누구 돈인가요? 주식을 사고 팔고 했었던 사람들의 돈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또 누가 보나요? 결국은 온갖 방법으로 돈이 돌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일반 국민들, 그냥 조금 재테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잘 살아보려고 애들 교육 좀 시켜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죠. 빚더미 안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분노 폭발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나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낙곰수의 김용민의 이 예언이
이제 2019년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야당에서도 홍석현이가 지금 민주당 그 청와대 안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지금 그 낙검수에 있는 김용민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도 이렇고 참으로 암담하다. 그 안에는 옛날에 여시제 안에는 노무현 시절에 있었던 이광재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시제 안에는 경선 불복했던 쿠데타의 장본인 전해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또 뭘 했나요? 해경궁이라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의 달인, 게다가 경선 불복의 조작의 달인, 이런 사람이 홍석현이하고 한 몸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안에 또아리를 틀게 된다.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승태는 지금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선답니다. 그러니까 7개월을 끌었어요. 계속 영장을 기각시키고 해가지고 검찰하고 지금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포토라인에 서기로 결정이 났다는 건데요. 이 사람의 대역죄는 친일파 앞잡이로서 정말 굳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거는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때예요. 박근혜 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근데 그 중간에 이 친일파가 끼어들면서 이래 된 건데, 양승태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친일파 앞잡이로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이제 편성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분이 70이 넘을 때까지 친일파 앞잡이로서 완전히 군림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니까는 일단은 천만다행인데,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그런 그 판사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김현장에 가가지고 변호사하고 아예 짬짬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게 완전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이 사람을 그 검찰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줄줄이 사탕 엮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좀 더러운 이 하이에나 떼 하이에나 떼 중에 몇 마리라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야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미래는 밝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건 이제 누구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제시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잡혀 들어가면은 그 다음 2명째 3명째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박근혜가 아주 여기다 도와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얼마나 울분에차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일단은 정부가 바뀌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기는 했으나, 역시 또 친일파 앞잡이의 최고 수계 홍석현은 민주당을 넘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말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와, 세상에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오늘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어떤 티파티 같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티파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신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잘 견뎌내느냐, 뭐 하면서 이제 반대 세력도 많지만 또 이제 미래에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도 많던데 본인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질문을 했어요. 마이크를 대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래,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얘기하니까 인기는 바람과 같은 거다. 나는 이제
그 경기 도정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인기 그것은 이제 물거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결국은 성남시를 재임을 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내가 큰 것을, 큰 틀에서 어떻게 뭘 바꿔보려고 막 혁신적이고 막 진보적이고 막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큰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바꾸자는 거다. 법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이제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이제 개선해 나갈 건 너무나 많은데, 지금까지 부패 보수 집단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법을 어기고, 법을 완전히 진짜 수시로 어겼잖아요. 이 집단들은 어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법만 잘 지키는 것, 이것은 쉬운 거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부패 보수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싸움꾼으로 보여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이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원칙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 그렇게 싸움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심플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진짜 실용주의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일도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면은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싸우는 거다. 이러면서 절대로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또 이제 강조를 하셨죠. 야, 그러니까는 은행 일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6%의 어떤 공약이 되면은 실행을 옮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이명박이가. 공약 내가 했던 말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96%를 자기가 말을 했던 걸 다 지켰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완전히 진짜 빚더미에 있던 성남을 완전히 부자로 만들어 놓고 성남시장이었는데 경기 도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1300만 경기도지사가 5천만 중에서. 그래서 은행 일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촛불로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미지로 뭐 내가 작가니까 뭐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거, 이미지는 어차피 사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실제로 그 사람이 뭘 했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당이 민주당이니까 어쩌고저쩌고. 민주당은 홍석현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가 있나요? 홍석현이 들어오면은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하고 그럼 밀어야 되나요? 전해철이가 굴복을 했는데도 밀어야 되나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런 건 안 되죠.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정의당이라 하더라도 민주평화당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자기가 언행일치를 하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정말 주권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그 귀중한 주권을 행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행일치를 안 지킨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예. 화이팅! 바이!